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안보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다자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아세안 여러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세안의 안보 협력에 대해 아니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중요하다는 거지? 갸우뚱하시는 분들 오늘 채널 고정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국방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그 이유를 바라보며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이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정부 정책에 기반해서 국방 분야 다자안보 관련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다자안보 정책과장 박민옥입니다. 오늘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신남방 정책의 구석구석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최경희입니다. 국방 포커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과 화상회의가 일상화되면서 국방부 내에 정말 바빠진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다자안보정책과인데요. 국방 분야 국제 화상회의 등 정말 분주한데 과장님, 다자안보정책과 이런 곳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자안보정책과는 글자 그대로 다자안보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아시아 지역과 다자안보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 국가,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 국가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다자 협력, 다자 외교를 강화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안보 협력하면은 이 동북아 협력을 떠올릴 만큼 이 주변에 이 사강에 치중해 왔었는데요. 네. 이 최근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신남방 정책이 과연 어떤 겁니까? 네, 신남방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외교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외교가 주로 4강에 치중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넓혀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세안 10개 국가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따로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신남방 정책을 선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인 작년 말에는 또 이 신남방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는 그 새로운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교가 4강에 치중해 있었는데 네.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가지 있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인적 교류 측면에서 아세안이나 인도가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4강 국가 못지않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아세안과 인도를 우리 외교에서 조금 더 위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예, 그런 구상으로 나온 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먼 나라들과 협력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처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랑 국경이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추진하게 된 배경, 과장님, 이거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이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방금 저희 외교가 그동안 동북아 4강 외교에 너무
국한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어떤 외교 지평도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더구나 저희가 또 사드 사태 때 이 중국이 그런 강력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경제적으로 되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곤란한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 시장으로 주목받은 곳이 방금 말씀하신 아세안과 인도 지역을 저희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 OECD가 지금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세계 중산층 소비의 약 60% 이상이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나온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이미 또 이 신남방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투자 규모가 2018년도 이후에는 벌써 70억 달러가 돌파하는 등 이 시장이 아세안과 인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당위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인도하고 아세안 지역이 또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그 인도와 아세안 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그 외교 정책의 접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맥상통하는 면에 있어서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남방 정책하면 기본 가치가 있는데요. 3P라고 합니다. 3P. 네. people, 사람이겠죠. 그리고 prosperity, 상생 번영, 그리고 peace, 평화입니다. 이런 3P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남방 정책의 기본 모토가 다자협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박사님 조금 더 이 3P의 기본 가치를 뭘 담고 있는지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그 3P는 신남방 정책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 3P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름 잘 지었다. 네. People, Prosperity, Peace라는 세 가지 항목을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하는 나름의 3P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People, Prosperity, Progress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대꾸가 맞는다. 네. 아세안의 가치랑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먼저 피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협력의 가장 핵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문화 교류,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거 다 사람들이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플 사람에 관한 항목들은 그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협력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스퍼리티는 경제 협력이죠, 역시.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두 번째 큰 무역 대상국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한국하고 아세안의 경제 협력이라는 건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올 것인가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한국이 아세안의 성장을 도와주면 네. 아세안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프로스퍼리티의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피스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도 한반도 문제 관련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도 많이 요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지지만 얻을 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의 평화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은 예를 들어서 아세안의 비전통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네.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인 한반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국방, 안보,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이런 것들을 상정하는 게 피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쌍방향 협력이 강화돼야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네. 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늦은 거 아닌가, 후발주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세안 국가들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뭐 일본이나 중국의 위상이 조금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 교수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나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좀 진출이 늦었던 거는 맞는 얘기지만 늦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을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신남방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한국과 아세안의 아까 이제 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인적 교류, 경제 교류는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였었는데 그거에 부응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정책화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의 활성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 체계가 굉장히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외교부 안에 조직 구조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안에 아세안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부가 있는데 대표부의 구조와 역량도 늘리고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건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가 2018년에 3P 그다음에 3대 목표하에 16개 과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2019년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대화 관계 30주년에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였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모태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제대회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세안 시민, 여기에 와 있는 아세안 시민도 그 정상회의에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대 행사가 패션 위크, 그다음에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이러면서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0개 국가 정상들이 다 왔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향후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다 MOU로 맺었었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2020년 코로나. 코로나가 정말 1월에 시작하면서 3월 12일에 팬데믹이 되면서 정말 이 충격, 아세안 내부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협력 아젠다를 넓혀가면서 움직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저는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우위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아세안 지역에는 한류가 어마어마한 거 BTS부터 K-팝, 뭐 드라마 자주 보시잖아요. 네. 엄청난데 이게 남방 정책 추진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추진이 되죠. 그죠? 예, 그 동남아에서 한류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박강서 감독 최고입니다. 네, 진짜 난리예요. 예. 그만큼 굉장히 한류 열풍이 뛰어난데 근데 신남방 정책 내에서도 이재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쌍방향적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세안에서 한류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게 네. 굉장히 놀라운 지표가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 한국의 국제화를 다루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소위 말하는 코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한류 지수를 매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류 지수 1위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2019년이 베트남이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에 측정했을 때 인도네시아 다음이 말레이시아. 네.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 정도죠.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하겠지만 새로운 전환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이고 또 집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류 콘텐츠를 바라보는 또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드라마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7%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OTT를 통해서 한류 콘텐츠를 접하는 그 시장이 넓었고 동남아 사람들이 그 소비층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다는 거죠. 네. 예, 정말 많은 이제 동남아인들이 사랑하는 네. K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남방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아세안 지역과 다자 협력은 정말 후발주자 아닙니다. 뭐 속도감 있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아세안 지역의 어떤 국가들이 특히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어진 과제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더 협력해 나가면 좋을지 이 박사님. 동남아시아 지역 10개 국가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세안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대륙 쪽에 붙어 있는 중국 네. 밑에 대륙 쪽에 붙어 있는 대륙부 국가가 있고 해양부 국가가 있고요. 해양부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5개 국가가 들어있고 대륙부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태국까지 네. 예, 이렇게 들어있고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 자체가 가장 큰 국가고 중요하니까 핵심 국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이 발전 단계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싱가포르는 가장 그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오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우리가 주로 협력하는 거는 이제 첨단 기술 분야, 네. IT 분야,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그 뒤에 따라 나온 국가들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역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네. 개발도상국들하고는 역시 이제 한국의 ODA 관련된 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국방 포커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전략적인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가 조금 다른 국가들보다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작은 국가지만 첨단 무기, 군사력을 갖춘 싱가포르, 네. 예, 그리고 국제 관계에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이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죠. 이런 국가들이 국방안보 협력에서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 또 인도 이렇게 보면은 각 국가의 특성과 또 경제 성장에 맞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국방이나 그 평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안보 협력 분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8월 달에 대통령 직속의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피해 입각에서 19개의 그 추진 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화 부분에 국방부는 이제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인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는 문제, 전 국가 10개 국가 체결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에 그 국방 차관회가 있습니다. 이 국방 차관회를 정례화시키는 과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 간의 연합훈련을 활성화하는 과제.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 아세안 국가들 우리들의 퇴역 함정이 이제 도태 함정이 나오는데 네. 이런 퇴역 함정을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양도하는 문제 이런 4가지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과제가 비단 우리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호응해 와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초 이게 목표했던 것만큼 이게 성과가 도출의 한계가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또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이제 만들어서 네. 업데이트를 좀 된 버전으로 다시 협력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무서운 거 이야기하면은 호환마마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같아요. 네. 뭐만 해도 코로나. 이 신남방 정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안보 환경이 또 급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변화, 이 신남방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상 그렇죠. 늘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환경 변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인도 사이에 협력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협력을 더 강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초기에 코로나 방역에서 꽤 성공적이었고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의 방역 모델을 되게 많이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역 모델을 공유하는 협력 그리고
한국이 방역 물자, 마스크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남아 국가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2021년 넘어오면은 백신 문제가 있죠. 한국도 지금 백신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여기서 백신을 구입을 해서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이 지원하는 코백스라는 것도 있고요. 한국도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남아 자체로 가지고 있는 백신 코로나 극복 펀드에 대해 거기에다가 한국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더 길게 보면은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중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다르진 않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한국도 나름의 전략적인 딜레마가 있지만은 아세안 국가들도 미중 경쟁에 끼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이런 똑같은 안보 환경, 전략적인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뭔가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불리한 주변 환경을 이겨볼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도 협력의 초점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아까 그 과장님이 그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얘기하셨는데 이 플러스가 붙으면 뭔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더 좋아진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신남방정 플러스 뭐가 좀 달라지고 추진되는 겁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아까 19년도부터 이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이런 그 대내 환경이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한 3년 차 되다 보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그 요구하는 소요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아세안 국가들의 소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시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 또한 이 구체적으로 또 세 가지 또 배경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19라는 보건 환경 협력이라는 배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화가 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요즘에는 또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선진국과 중진국 내지는 후진국 간의 이게 디지털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이런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하려는 이런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런 세 가지 배경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을 뭐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고 네. 그전에 신남방 정책을 그대로 가되 거기서 이제 약간 이러한 그 협력 소요를 새롭게 발굴을 해서 업데이트되는 버전인데요. 그래서 7가지의 이니셔티브, 세부 협력 과제를 만들었는데 네. 주로 이제 사회, 경제, 그다음에 문화 이쪽인데 국방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가 이제 비전통 안보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전통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이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우리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국제사회 결속과 다자 협력도 플러스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우리 군도 신남방 정책 플러스로 이제 외치면서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국방 분야 신남방 정책 추진 모습을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신남방. 대체 그게 뭔 소리냐고요? 아세안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던데 코로나19 이후 더더욱 달라졌다는 국방 분야의 신남방 정책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신남방 정책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 이후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방 분야는 어떨까요? 국방부는 사람, 번영, 평화, 3P 중 평화 부문에서 4개 과제, 즉 아세안 10개국과 국방협력협정 및 국방협력 MOU를 체결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로써 세부 과제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2020년 11월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국방부는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부문에서 4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째로 교육과 훈련 교류를 통한 인적 역량 강화하라. PKO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탁교육 및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신남방 국가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아세안 국가 군 장교들에게 평화유지 활동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구조, 해양테러 대응,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 신남방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세안과의 국방협력 기틀을 완성하라. 아세안 전 회원국과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세안 각국과의 국방정례협의체를 개설하는 건데요. 2017년 11월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이렇게 6개국과 국방협력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에 국방부는 캄보디아와 브루나이와 양해각서를 체결, 2021년 6월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 의사소통 및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국방정례협의체도 적극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가별로 맞춤 방산협력을 추진하라. 대형 방산협력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 방산협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면서 방산협력에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과는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때문에 육군 차원에서 군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면 신남방 국가들과 군수협력을 개척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터. 아울러 대역 함정을 양도할 때 신남방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들 국가의 해양안보 역량 향상과 방산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자 안보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지역 국가들의 분열,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과 같은 도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여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국가 기반 산업을 보호하고 국방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가시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을 통해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국방 분야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그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신남방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3P 안에 각 부처에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했고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집중을 하자라는 배경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3개, 그다음에 경제협력에서 3개, 국방 안보 분야에서 하나 이렇게 7개 분야로 줄여서 추진을 하는 건데 뭐 국방 분야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해양안보 관련된 것들,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한국이 노후물자를 동남아 국가에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불법 문제 동남아에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사이버 안보 문제. 한국이 그 IT 기술이 되게 뛰어난데 동남아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 있는 협력을, 성과 있는 협력을 하자라는 것이 신남방 정책 플러스입니다. 네. 그럼 과장님, 신남방 정책 플러스 부분에 이제 비전통 안보 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 분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비전통 안보 분야 특징이 이게 초국가적이고 이게 많은 나라들이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통 안보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군 장교를 저희 PKO 활동 관련해서 저희 수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PKO 수탁 교육을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지금 PKO 그 위탁 과정, 수탁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대학 네. 센터가 이제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군 장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 이런 협력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수탁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신남방 특위 과제와 별개로 저희들이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 새로운 이제 세부 과제를 마련했거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3P, People, Prosperity 이제 이 평화 이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세부 과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People, 인적 역량을 강화, 아시안 국가들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Prosperity 관련해서는 이제 방산 군수를 연계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피스를 우리 다자한복 협력을 활성화하는 걸로 이렇게 세부 사업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 세부 사업별로 국방부 자체로 또 양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아세안 하면은 남태평양, 뭐 인도양 바다가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상 연합훈련 참가,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무역, 이제 통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경제 성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인근 그 해역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하는 그 필수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세안 인근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이런 해양 안보 협력 을 위해서 그 연합훈련을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구나.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주관으로 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하고 있는 림팩 그 환태평양 지역 훈련과 그다음에 미국과 태국 주관으로 하고 있는 이 코브라 골드라는 훈련,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주관으로 하고 있는 코모도 훈련 이렇게 대표적인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런 훈련에 참가하는 외에 앞으로 이런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네. 또 신규로 또 그 훈련을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해병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카만닥 훈련에 저희들이 이제 그 참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인도 해군이 이제 그 밀란 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인도가 그 추진하는 이 밀란 훈련에도 저희들이 내년 신규 참가를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잠수함 구조 능력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주도가 돼서 올해 최초로 우리 해군이 주도가 돼서 10월 달에 이제 이 잠수함 구조 연합훈련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 이제 우리가 신남방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연합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이면에는 이미 우리가 그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정상회담 등 쌓아온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더 끈끈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박사님 얼굴 보니까 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신뢰라는 문제 네. 상당히 중요한데 지가 되게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회의 하면서도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들, 화상회의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한데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화상회의로 만나면 더 반갑거든요. 네. 딱 신남방 정책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임기 중에 다 방문을 마쳤습니다. 2019년 중반까지 다 네. 마치고 2019년 말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오프라인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신뢰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죠. 네. 이거를 앞으로 신남방 정책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 동남아 국가들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반응은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다를 것인가, 꾸준하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동남아시아,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책을 꾸준하게 한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도 네. 그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동남아 국가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향후 신남방 정책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또 말로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아세안과의 국방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양해각서 같은 거 미리 체결해야 되는데 저 과장님 이거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좀 뭐 성과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아세안과의 그 국방 협력을 이제 기존부터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세안 10개국 전 회원국과 이 국방 협력 양해각서 MOU를 이제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그때 이미 6개국과 MOU를 체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 국가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국가가 이제 캄보디아, 브루나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라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캄보디아하고 브루나이까지 체결했습니다. MOU를. 예. 올해 이제 그 ADMM 플러스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의 계기에 화상으로 예. 개최된 계기에 그 라오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네.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거의 이제 이견은 없고 문안 조율 중에 있는데 이제 연내 체결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MOU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예. 예,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좀 이렇게 뜨거운 이 안보적으로 좀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물론이고 이 해상 안보인데 뭐 말라카 해협은 해적이 출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쪽 그 국가들 자체가 또 방군들이 있어요. 네. 이 방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중앙 정부에 힘이 미치지 않는 도서 지역. 그래서 그런 방군들이 이 해상으로 이동을 하고 뭐 마약 거래를 하고 이런 점에서 해상 보안이 굉장히 이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군이 태역함 등을 이렇게 양도하고 지원해 주면서 이 현지에서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 군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킨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교수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한류만큼 K국방도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퇴역함을 양도하는 일, 또 기존에 썼던 군사 장비를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실 신남방 정책이 플러스 효과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로는 우리 해군이 1986년도에 운영하다가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이 여수함이 베트남 해군에 양도된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2019년에 퇴역한 충주함이 좀 싸게 필리핀에 공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국방협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 지역에서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한 그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 갑자기 저도 고무적인 기분이 드는데 역시 국방 분야 협력에서는 맞춤형 협력이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그 방산 군수 협력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3가지 측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수준별로 방산 협력을 이제 추진하자는 겁니다. 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급 방산 협력 국가가 있고 아직 그 잠재력이 아직 발현되지 못한 이제 국가가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 방산업체 메이저 국가들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방산 협력의 어떤 토대를 계속 닦아 나가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남방 전력 지원 체계 포럼을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력 지원 체계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이 전력 지원 체계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비무기 체계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무기 체계 방산 수출만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해왔는데 이런 비무기 체계, 개인 뭐 침낭이라든가 개인 피복 이런 개인 장구류들이 저희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그 생산품보다 저희들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아세안 국가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전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특히 이제 아덱스가 10월 달에 아덱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항공우주 방산 그 정신인데 이때 네. 이제 저희들이 아세안 국가 신남방 국가들 그 군수 장교들을 장군단을 초청을 해서 네. 이런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발전 지원책, 전력 지원 체계에 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퇴역 함정 양도하고 이 방산 수출 연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네.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런 해양 안보 이 강화의 어떤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퇴역 함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퇴역 함정을 이런 그 아세안 국가들한테 이제 우선 저희들이 양도해 주면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방산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 안보 협력 등 국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다자 간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버 안보를 포함해서 신남방 국가들과 비전통 안보 협력에 필요한 상황들, 박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는 게 특징적인 게 초국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전통 안보 협력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국방장관 그 회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국가까지 확대하는 아세안 플러스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매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ADMN 플러스라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의 그 산하에 이 세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7개의 분과위원회가 대테러, 네. 해양안보, 그다음에 지뢰 제거, 그다음에 이제 PKO, 그다음에 군의료, 그 재난 대응, 사이버 안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비전통 안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비전통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 분과위마다 이제 다 의장국이 이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분과위 중에 그 사이버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와 공동 의장국을 지금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사이버 분과위 공동 의장국을 해서 이제 영내 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분과위 활동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런 얘기 우리 또 안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박사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강국을 메워줄 그 교량국가 대한민국, 아세안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교량국가라는 게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신남방 정책에서 교량국가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국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발전 모델을 상정을 할 때 이미 발전해 있는 미국이나 엄청나게 큰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한국이 저걸 경험해봤네, 한국이 한 대로 따라가면 좋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고요. 그래서 네. 롤 모델로서의 교량국가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교량국가는 한국이 동남아의 개도국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개도국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또 선진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동남아 개도국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의미에서도 교량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신남방 정책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교량 국가로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도 난간이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또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신남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아세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건 네. 실제로 여론조사로도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 되게 잘해왔습니다. 근데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소수의 사람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런 외교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정부 정책이 탄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 지금 한국의 경제적으로 이만큼 안보에서 이만큼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국민한테 알려야죠. 네. 그래야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도 탄력을 받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외교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외교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한테 중요한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작업도 같이 병행이 돼야죠. 아, 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없어서 우리가 이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그런 방향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동남아 국가들에는 한류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데 사실 아세안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좀 더 체계적으로 네. 또 좀 더 깊이 있게 아세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교육 체계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아세안에 대해서 10개국이고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초등, 고등, 대학교 교육까지 굉장히 체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미래 사회의 인구 정책, 이민 통합 정책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 일이 너무 크니까 지금 무엇을 당장 해야 되느냐. 대학 교육 안에서 아세안 관련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공 분야도 그렇고요. 국제기구도 그렇고요. 기업 분야도 아세안에 진출하는 것들이 되게 활발해졌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내 아세안 지역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들이 네.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아세안 지역 하면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는데 이거 겹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박사님, 그러면 지역적으로 분명히 한미 간에 아세안 지역을 향하는 거는 방향은 비슷하다 보는데 어떤 점에서 좀 더 협력을 하면 좋을지, 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 아세안 정책, 즉 신남방 정책 플러스 차이가 있다면 뭘지 뭐 이런 거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도 태평양 정책과 신남방 정책 사이의 협력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에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고 20년에 재확인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한미 간의 국장급 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국장급 대화가 있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랑 협력하는 부분도 국장급으로 대화가 있었고요. 그 두 대화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대동소이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은 메콩 지역, 지금 뭐 중국과 미국 사이 경쟁에서 핫한 네. 지역인데 메콩 지역에서 한미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 한호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또 특히 메콩 지역 국가들의 성장을 위해서 물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전 통화 안보 문제 역시 들어가죠.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의 디지털 개발 문제에 관한 것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스마트 시티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 스마트 시티 개발하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미 합의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맨 앞에는 역시 보건 협력이 있습니다. 네. 한국과 호주,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도태평양과 신남방 정책 사이의 보건 협력. 이미 호주와는 보건 협력 포럼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협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한미 또 한호주 간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협력이 정말 진척이 되고 있고 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 교수님도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현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인태 전략의 결합 가능성 정말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전략 경쟁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외교의 전환의 시점에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남방 정책이 만들어질 때 신북방 정책도 상호작용을 했었고 네.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의 결합 가능성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은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전략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뭐랄까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환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인태 전략의 결합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도 중국의 결합 가능성도 있고 아세안과 한국의 결합 가능성도 있고. 네. 이게 바로 다자관계 네트워크의 결합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해낼 때가 됐다.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균형 외교, 유연성 외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의 모멘텀을 이걸 통해서 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패러다임 전환이 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국방 분야의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의 어떤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자안보 협력 강화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해가면 좋을지 뭐 다짐, 당부, 뭐 조언 다 좋습니다. 이 부분 듣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님. 예.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방 협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뭐 올해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 뭐 이번 달에 끝내겠다라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네. 한 단계씩 만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 협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다자협력, 안보 관련된 다자협력에서는 지금까지 한반도 얘기 우리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한반도를 좀 넘어서자. 선진국인 한국도 지역의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호 신뢰 구축에 의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걸맞은 또는 외교 정책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최 교수님. 첫 번째로는 정책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는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섰는데 그 아세안과의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이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 의미, 방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선진국이 진입했다는 한국의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우리의 전략 외교가 필요하다. 이 외교의 목표성,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전략 외교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정말 신남방 정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폭과 범위를 더 넓혀서 전략 외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신남방 정책과 인태 전략의 결합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의 결합 가능성, 그다음에 아세안과 그 중국과의 결합 가능성 이런 모든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시아를 네트워크하려고 하는 이 메가 전략들이 필요하다. 네. 정말 이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전환의 시대, 그다음에 한국의 전략 외교의 시대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전략의 관점에서 네. 이 신남방 정책이 유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관성 있는 지속 가능한 외교 정책 정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 박사님하고 최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종합하는 이제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세안국가 특히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향후 아세안이 협력 파트너로서 어떤 국가를 하는 게 좋은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1등 국가가 이제 일본으로 나왔고 실망스럽게도 우리나라는 6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일본이 그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투자했던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능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만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한테 이제 어떤 교량 국가, 롤 모델 국가거든요. 이런 협력 파트너로서는 그 아세안 국가가 일본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 롤 모델 우리와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해는 아마 우리를 염두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신남방 정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아세안 국가들의 그런 어떤 그 니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단순히 어떤 무기만 팔고 어떤 이해타산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아세안국가들과의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긴 호흡을 갖고 우리가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신남방 정책이 이런 그 단순히 몇 년 후만 추진하고 이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하고 많은 어떤 그 현 정부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 신남방 정책은 영구적으로 추진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난관도 있고 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향, 윈윈 전략이 필요한데 꾸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필요하겠고요. 또 전문가들도 지혜를 더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 번영, 평화, 삼피의 가치를 아세안 지역과 공유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해가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 추진에 우리 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